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외적인 기준보다 내적인 만족을 중요시하게 되고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는 나이가 드니 좋은 점으로 솔직해져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감없이 풀어낸 그의 고민과 생각에서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 글에 어떤 가르침도 담아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 이제야 알게 된 것, 그리고 오늘을 사는 즐거움을 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90의 현자가 전하는 인생 수업,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입니다. 이 책은 90세의 현역 작가인 김욱의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인생 고찰을 담은 책입니다. 그의 나이 70에 시작한 번역일로 2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고 몇 권의 에세이도 썼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에서 소개한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체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모두 김욱 작가님이 편역한 책입니다. 남들은 손에서 일을 놓는 이른의 번역자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90세에도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들, 남편, 직장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세월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은 여전히 그립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경륜과 지혜도 쌓이지만 그의 필적하는 상처와 후회도 쌓인다.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 여운이 짙어서 수십 년 전의 좋은 기억은 자취를 찾기 어려워도 수십 년 전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평생의 한으로 남아 일생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기억은 세상사 좋은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이치이므로 반백의 머리칼이 될 쯤에는 사람을 향한 마음도 희끗희끗하게 퇴색되기 마련이다. 이를 어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남은 삶이 고독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휘어지는 마음을 붙잡아 한 발이라도 더 남쪽을 향해 돌아설 기회로 삼기도 한다. 자주 산책하는 마을길에는 예쁘장하게 지은 벽돌집이 한 채 있다. 그런데 이 집 구조가 재미난다. 분명 집터가 남향임에도 창문이 보이지 않는다. 대문도 보이지 않는다. 명산의 반열에 오른 1월산 자락에 반듯하게 집을 올렸다. 명산의 반열에 오른 1월산 자락에 반듯하게 집을 올렸다면 바깥 경치를 보면서 마음 너그러이 살고자 하는 욕심이 컸을 텐데 어찌 집을 이리도 해괴하게 지었을지 궁금해서 하루는 나를 잡아 근처까지 가보았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사납게 생긴 세퍼트 2마리가 사정없이 치저댄다. 집에서 기르는 개마저도 이토록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보니 평소 주인 행실이 괴팍하겠구나 싶어 발길을 돌렸다. 그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꽁무니를 뺐다간 뭐라도 집어가려고 집을 기울였다는 오해를 사게 될 것 같아 재빨리 돌아섰다.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집 뒤편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내가 먼저 실례했다고 꾸벅 인사를 하며 집이 하도 예뻐 진즉부터 주목하던 차였는데 바람 쐬러 나온 길에 둘러보게 되었다고 변명처럼 부언했다. 그러자 남자는 대뜸 들어오라며 담장으로 세워놓은 철조망 펜스 일부를 번쩍 들어 한쪽으로 치워주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실제로 대문이 없고 들락날락할 때마다 철조망을 일일이 손으로 걷어내야 하는 구조였다. 무거워 보이는 펜스를 붙잡고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민망해 뜰로 들어서기는 했는데 뒤이어 다시금 펜스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묵직한 파공음이 들리자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얼굴이 이거 어디서 뵌 분 같다고 슬쩍 아는 체를 해보았다. 한 동네 사람으로 오다가다 길에서 한번 안 마주쳤을 리 없으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쪽에서도 마을회관에서 책을 기증하러 갔을 때 나를 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왜소한 체격에 나이도 적잖아 보이는 노인네가 고불고불한 머리카락을 어깨 근처까지 내려뜨린 모습이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답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날 듯도 싶었다. 마을회관에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책을 기증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날 책 수백 권을 트럭에 싣고와 통 크게 내놓고는 쏜살같이 내뺀 양반이 있었다. 그 별난이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별난집의 주인이었다. 자연스레 말문이 튀었고 그 양반 입에서 방주 무너지듯 살아온 인생사가 쉴 틈 없이 쏟아져 내렸다. 과거 모지방 군수까지 지냈던 내력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믿는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했던 동료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경상북도 오지산골로 내려왔다고 한다. 이로도 모자랐는지 세상과 담을 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동네에서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땅에 집을 지어놓고도 난데없이 북쪽으로 창과문을 냈다는 소회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라면 이가 박박 갈린단다. 사나운 셰퍼트 2마리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에 실소가 터질 뻔했지만 예의상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참아냈다. 사람이 그만큼 믿고 지겨워졌다는 이가 사실상 첫 만남이나 진배 없는 나를 붙잡고 가슴에 담긴 앙금이며 하늘 머뭇거리지 않고 토해낸다. 처음 보는 이에게 살아온 날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남자의 이면에는 그리움이 잔뜩 괴어 있었다. 사람이 믿고 지겹고 실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얄밉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지겨워졌던 것이다. 사람이 믿고 싫어져 사람 사는 곳으로는 창문도 내지 않았다는 남자의 속 깊은 감정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인간관계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시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모두가 나를 위해 울어줄 때 정작 나는 그 눈물이 달갑지 않을 때가 있다. 그 광범위한 오류의 특성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화시키려는 의지에서 옳지 못한 정치 사상이 등장하고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주범이 되고 비열해진 종교는 서로가 원하는 종말이 다르다는 근거로 테러를 순교로 자각한다. 나는 일견 남자의 선택이 이해되기도 했다. 사람과의 어울림은 진부하고 지루하다. 내게 이날까지 동행해준 친구가 없는 까닭은 그들이 나만큼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유도 있으나
만남이 거듭될수록 지루해졌다는 피로감도 있었다.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는 위로와 편의를 타인에게서 찾아내려 하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다. 정답이 없는 소모적인 질문의 연속이다. 나는 타인에게 질문 던지기를 포기했다. 그들에게 나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 곁에서 멀어졌다. 고립이라면 일종의 고립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아주 폭넓은 고립을 시도했다. 알베르 카미의 스승이었던 장 그르니에는 인간은 사회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이라고 말했다. 나는 섬이 되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대신에 나는 파도가 되어 보기로 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중단을 선포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경상북도 산골 오지 마을에서도 그리움이 싹트며 대자연의 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간을 향한 미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최선의 길은 모두를 이해하고 적정한 개입을 유지하며 서로의 어깨를 부축해 줄 수 있는 포용의 자세이겠지만 그 해답이 너무나 원칙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점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에 비하면 파도는 섬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다가간 거리만큼 물러나기를 반복한다. 파도가 섬에 다가가는 일은 있어도 섬이 파도를 찾아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짐작건대 그들 눈에는 내가 꼭 찾아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나는 타인의 인식을 원망하지 않는다. 비록 자의식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헤어짐을 앞두고 처자식과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며 오만하게 자신의 독행을 자랑하던 남자는 또 오라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남자는 기울어가는 노을만큼이나 줄어든 모습으로 한참 동안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번을 돌아봐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봄이지만 봄 같지 않은 날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계절이 그리워지겠지요.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어 중에서. 사람과 인생이 지겨울 때가 있다. 다 알게 된 듯하고 더 없는 듯하여 이제는 끝이겠거니 마음을 접으려 하지만 세월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은 여전히 그립다. 그게 산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안고 자연의 품에 의탁해서도 남쪽으로 창을 내놓고 한적한 풍경 너머로 누군가 다가와 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이 싫어 북으로 창을 내고 은둔했어도 마음의 창만큼은 내가 아닌 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겼다면 솔직해져도 예전처럼 부끄러움을 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자연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자연은 sak풍에 황량해진 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찬란한 녹음을 자부하지도 않는다. 자연과 벗하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그분이 곧 배우게 될 세상의 진실이다. 그때쯤이면 그 집 창문도 남쪽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수십 년을 투덕거리며 살아온 부부의 지혜. 누가 나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묻는다면 부부가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도 끝내 이혼하지 않고 40년을 넘게 해로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술 좋아하고 예민하고 육남매의 맞이로 그 옛날 장남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책이나 읽고 빈둥대는 한량짓에 흠뻑 취했던 내 주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당차고 똑똑한 데다가 인천 여자 특유의 근성과 생활력을 물려받아 처녀 시절 별명이 나폴레옹이었던 아내의 성질머리가 만났으니 신혼 초부터 다름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나마 어머니 생전에는 당신이 보시기에도 허구한 날 술에 떡이 되어 제집도 못 찾고 월급을 탕진하는 큰아들이 민망하셨는지 늘 아내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잠잠한 편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독립하여 아이가 생기고 삶에 따르는 풍파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르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내 탓이다. 내가 틀렸다는 질책과 책임 전가가 편리하게 느껴져 급기야는 격한 몸싸움도 자주 반복되었다. 인간이란 적응의 동물인지 그렇게 싸우다 보니 조용히 웃으며 넘어가는 날에는 불안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집기가 날아다닐 정도로 거하게 한판 붙은 다음 날이면 뻐근했던 어깨도 긴장이 풀려 아침에 나란히 소파에 앉아 모닝커피를 즐기며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 뜨거운 애정이 줄어든 만큼 가정이라는 전쟁터에서 함께 쌓아올린 끈끈한 전우애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수십 년을 그리 부대끼며 치열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끝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천성이 드러나는 나이프 스타일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전공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한 집에서 두 눈 뜨고 목격하며 인정해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반을 아내 혹은 남편에게 빼앗긴다는 뜻이다. 부부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공식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공식이다. 내가 가진 0.5를 상대에게 내어주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관계다. 아내는 천성이 화려한 사람이다. 늘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 활동량이 엄청나다. 반대로 나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나는 아내처럼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여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아내는 나처럼 조용히 사색에 잠겨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가 있을 때는 돈 벌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넘어갔던 서로의 인생관이 나이가 들어 내 집에 있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젊어서의 싸움은 술과 경제적인 문제, 다시 말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발생하는 갈등과 혐오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심각한 말로 각자의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각자의 차별화된 개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내가 될 수 없고 제 아무리 이해해준들 아내는 나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당연한 차이임에도 부부관계에서는 특히 나이 든 부부에게는 넘지 못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한 공간에 있어도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고 아내는 반대로 교회다 뭐다 외부 활동에 열을 올렸다. 아내는 내가 서재에 틀어박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나는 아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서로의 활동에 무관심해졌다고 해서 상대의 애정까지 바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유대를 원한다. 무관심은 서로에게 화가 나서 내뱉는 막말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준다. 더는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는 실망감이 줄어든 대화만큼이나 생활을 빈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시골 한적한 곳에 땅을 사두었는데 거기에 운막 같은 집을 짓고 마음 편히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내가 귀찮아져서 쫓아내려는 건가 싶어 움찔했다. 한데 듣고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당신과 나는 삶의 방향이 다르니 조금 떨어져 지내더라도 각자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곳에 마음껏 써보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아내의 말에 섭섭함도 잠시, 그래도 세상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건 아내밖에 없구나 싶어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왔다. 땅부터 집장만까지 전부 아내 몫이었다. 대외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이 또한 재미난 도전이었다. 자기가 신경 써서 마련한 장소에서 내가 일할 것을 생각하니 늙은 아들 독립시켜주는 것 같다며 웃었다. 나도 아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내 집에 있던 그 많은 책과 짐을 시골 글막으로 옮기고 내 방을 아내에게 주었다. 응접실 겸 손님방으로 마음껏 활용해보라고 했더니 근사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느라 여념이 없다. 어떤 친구는 아내 손이 제일 필요한 나이에 그게 무슨 짓이냐며 타박했다. 사실상 별거가 아니냐며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다. 나의 대답은 별거가 아닌 조론이었다. 조론이라는 말은 2004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조론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3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60대 부부는 자식들이 독립해서 집을 나가자 각자의 삶을 찾아 조론을 선택했다.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아내는 도시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따로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늘어나는 삶의 형태다. 여기에 굳이 조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이유는 단순히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낸다는 것이 아닌 결혼이라는 의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삶의 공간과 의미만 따로 분리해내는 합의된 별거다. 서로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되 정서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별거나 이혼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혼이 1 빼기 1은 0이라면 조론은 1 빼기 1은 1이 되는 공식이다. 이제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퇴직하고 몇 년 지나 배우자의 품에서 숨을 거둬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지키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부부가 함께 지냄으로써 행복하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겠지만 세상에는 우리 부부처럼 타고난 전성과 인생관이 다른 경우도 많다. 그 차이를 좁혀보려 애를 쓰는 것도 분명 사랑일 테지만 결혼이라는 형식 속에서 완수해야 할 모든 사명을 끝마친 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서로의 보폭에 실망하며 고단하게 지내느니 각자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또한 수십 년 세월을 투덕거리며 살아온 부부이기에 가능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특히나 결혼 생활에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조론을 선물하는 것은 제후의 애정이 아닌가 싶다. 원고를 다 쓰면 나는 아내에게 메일을 보내 제일 먼저 읽어볼 기회를 준다. 당신이 마련해준 좋은 곳에서 쓴 글이니 첫 번째 독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다. 아내는 수시로 내려와 반찬을 해주고 사람들과 함께 며칠씩 머물다 간다. 혹시라도 남편이 외로울까 걱정돼서다. 40여 년 결혼 생활 중 몸과 마음이 가장 행복한 지금을 위해 나는 힘닿는 데까지 아내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작정이고 아내는 뭐잖아 내가 병들면 이곳에 내려와 나의 말년을 보살펴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부로서 미래를 계획하며 노력 중이다.
최악의 악몽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였다. 살면서 제일 적게 한 생각이 뭘지 고민해 봤는데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본 것 같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축복받은 인생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하진 않았어도 불행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인간은 가져보지 못한 것들만 상상한다. 질병은 건강한 몸을 원하고, 가난은 돈이 궁하지 않은 생활을 원하며, 고독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배우자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땐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될까? 그런 사람이 됐음에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고 입맛이 씁쓸하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 남은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채워나갈 것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몸이 건강해졌는데,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누군가로 인해 더 이상 외롭지 않은데 그 순간이 또 다른 허무와 상실로 느껴진다면 그때는 무엇을 더 원해야 할까? 최악의 악몽은 이루지 못한 꿈이 아니라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였다.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걸 바라보며 두려움과 조급함 대신 다 이룬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꿈이었다. 행복에 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행에 끝이 없다는 건 아주 잘 안다. 오늘의 나보다 더 불행한 내가 내일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나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불행에 대한 대비는 행복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 말년에 베토벤은 메모지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 운명이여, 그대의 힘을 드러내라.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아니더냐. 너는 내게서 청력을 앗아갔다. 너는 내게서 사랑하는 연인을 앗아갔다. 그러나 너는 나를 아직도 꿈꾸게 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용서하련다. 조만간 정년퇴직이 70세까지 연장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긴 지 오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80을 훌쩍 넘긴 나더러 미련 갖지 말고 죽어달라는 소린가. 서운함에 시달리는 내 모습이 애처롭다. 이렇게 세상이 계속 늙어간다면 머지나 평균 수명은 90에 가까워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좋겠다. 70의 은퇴에도 20년의 세월이 더 주어질 테니까. 갓난쟁이가 20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은퇴 후에 한 번 더 주어진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20살이 되기까지 우리가 겪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걸음마를 떼고 엄마를 부르고 사춘기 광풍을 노도처럼 뚫고 나가 난생 처음 맞이하는 첫사랑의 아련함이 아물 때쯤 20살짜리 성인이 된다. 생명의 성장기가 나이 70에 한 번 더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 내가 20살이라면 나는 70살 이후의 삶을 준비할 것이다. 70살까지는 현실에 순응한 미꾸라지처럼 진흙밭을 요리조리 눈치껏 빠져나가는데 전력하겠지만 그러면서 잊지 않고 70살부터 시작될 새로운 청춘을 계획할 것이다. 잘 먹고 운동하고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고 70살까지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여유를 품고
청춘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이 험난한 조류 위에서 인생의 돛을 소신껏 펼칠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지금의 나는 죽음의 언덕을 거의 다 올라온 듯 싶다. 나는 젊음이 부럽다. 내 모든 걸 바꿔서라도 다시 한번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이 전쟁이 터진 고향 땅이라 한들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남고 싶다. 두 번째 청춘을 살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 고통을 더욱 치열하게 삼키고 싶다. 문신처럼 몸에 새기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을 쫓아가고 싶다.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 불쑥 생겨날 때면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 늦었다고 20대 중반에 포기했지만 30대에도 기회가 있었고 30이 넘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50이 다 되어도 기회는 있었다. 환갑이 지나서도 심심한데 젊어서 못한 그 일을 취미 삼아 한번 해볼까. 간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또다시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지쳤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속였다. 결국 70이 넘어서야 나는 꿈꿔왔던 내 모습과 가장 근접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게 너무나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내 편이었던 시간에게 미안하다. 희망처럼 잔인한 선물은 없다. 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색이다. 모두가 희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자기가 무엇을 희망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나의 희망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듯이 돈만 있다고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 덕에 많이 편할 거라는 건 알지만 물질 덕에 많이 행복하겠다고 고백하는 삶은 원치 않는다. 사랑도 그렇다. 가슴 벅차게 사랑해봤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았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는 인식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사랑한다면 감수하겠지만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나는 영원한 사랑도 희망하지 않는다.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변화뿐이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을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 그날이 오늘임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던 일의 전부였음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오늘 실패했기에 내일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 재작년 여름 몸에 탈이나 열흘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다. 20년 전에 갈비뼈가 부러져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진 것을 빼면 내 인생에서 제법 위험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 병명은 폐혈증이었다. 여름만 되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7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몸이 나른하고 입맛이 떨어져도 그러려니 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심한 설사와 복통, 구토에 다리가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다. 그땐 이미 정신을 반쯤 잃은 상태여서 나중에 식구들에게 듣기로는 꽤 위험했다고 한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고위험이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폐혈증 쇼크가 나타난 것이다. 바로 입원이 결정되어 집중 치료를 받았다.
고혈압약을 수십 년째 복용해온 내가 혈압을 잴 때마다 80에서 90에 머물렀으니 상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나이도 많아 면역력이 약해져 그야말로 혈관의 약을 쏟아부었다. 평소 체중이 48kg로 극심한 저체중이었는데 태어날 때 몸무게가 58kg였다. 링고르 약물을 10kg나 맞은 것이다. 사흘쯤 지나 정신이 돌아왔다. 그때쯤 되자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한 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기시감처럼 이번에도 나를 흥분케 만들었다. 생사의 고비야말로 내가 중독된 진짜 약물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내 옆자리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축구하다가 발등이 부러져 입원한 친구였는데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밤 사이에 내 소피도 받아주고 창피한 얘기지만 장염 때문에 차고 있던 기저귀도 갈아주고 물도 떠먹여주고 말벗도 데워주고 면도도 해준 고마운 친구였다. 덩치가 산만해서 쥐꼬리만큼 나오는 병원밥으로 어찌 배를 채울까 싶었는데 병원밥은 안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나가 햄버거를 사왔다. 그러고는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개를 개눈 감추듯 집어 삼켰다. 몸무게를 묻자 키 180cm에 105kg라고 했다.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 삶에 약 2배나 나가는 무거운 인생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곰돌이 친구는 퇴원 후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부점장이 되었다. 새로 오픈했다는 연락을 받고 일부러 찾아가서 입에 맞지도 않는 햄버거 한 개를 다 먹고 나왔다. 그렇게 가끔 안부를 묻고 매장 근처를 지나는 길에는 들러서 잠시 환담도 나누고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 곰돌이 친구가 매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신감 비슷한 기분도 들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머릿속에서 그 친구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증발하듯 자취를 감춘 젊은이가 걱정되어 나까지 괜히 아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근 반년 만에 곰돌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이겠거니 하고 안 받으려다가 어쩐지 뒤통수가 따끔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였다. 그간 잘 지냈냐는 말 끝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근황을 전해 듣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반년 전, 그러니까 곰돌이 친구가 갑작스레 햄버거 매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내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던 그쯤 그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우리가 함께 지냈던 종합병원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끝내고 안병동에서 투병 중인데 이제 면회가 가능하다며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인연이라고 그저 살아있을 때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연락드렸다며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는 감전된 토끼처럼 뛰쳐나갔다. 곰돌이 친구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몸에서는 쉰 미역국 냄새가 났다. 항암제 부작용이라고 했다. 그래도 이제는 머리를 기를 수 있다며 배시시 웃었다. 온몸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체열한 자국이라고 했다. 육신에 묻은 혈관에서 피를 뽑아갔는데 나중엔 남아있는 혈관이 없어 발바닥에서도 피를 뽑아가더라며 웃었다. 울고 있는 나를 달래며 곰돌이 친구는 백혈병에 걸려 꼭 나빴던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어릴 적 동네 친구가 보험 판매원인데 그 녀석이 하도 사정해서 억지로 드러났던 암보험 덕에 보상금을 받아 만기가 임박한 전세대출금을 갚았다며 투병을 자랑했다. 자기가 살면서 만져본 목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정말 환하게 웃었다. 일하다가도 죽는 사람이 한 해에 수백 명인데 자기는 그들에 비하면 눕도 맞은 거나 다름없다며 살아있음을 감사히 여긴다고 했다. 자기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살아남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게 행운이었다고 기뻐했다. 걱정하는 나를 위로한답시고 꺼낸 말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백혈병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는 농담에 나는 슬픔이 벅차올라 엉엉 울어버렸다. 우리의 대화를 엿듣던 병실의 다른 사람들도 소리내어 눈물을 터뜨렸다. 결국 곰돌이 친구도 서럽게 흐느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선은 5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도 5년 생존율은 고작해야 50% 남짓. 5년 안에 재발한다면 곰돌이 친구에겐 암보험도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바라기는 부디 그가 나보다 오래 살아주기를, 곰돌이 친구가 나의 장례식에 와주기를. 부의금은 안 받을 거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햄버거 하나만 들고 와서 나는 육개장도 안 끓여 놓을 거니까 출출해지면 가져온 햄버거를 맛나게 먹어주기를. 내가 사준 햄버거 맛을 기억해 주기를. 반대의 경우라면 나는 견딜 자신이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